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가 있습니다. 제어권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트라이 블록으로 들어갑니다. 메소드 첫 번째 호출됐습니다. 호출. 그러면 호출자는, 이 메소드를 호출한 호출자는 뭐가 될까요? 메인 메소드가 됩니다. 이 메인 메소드가 메소드 1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그럼 이 지점으로 가게 되겠죠. 호출당한 메소드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또 메소드 2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 2에서 다시 메소드 3를 또 호출했죠. 그동안에 메소드 호출 스택을 살펴볼까요? 메인 메소드가 메소드 1을 호출했고, 메소드 1은 메소드 2를 호출했고, 메소드 2는 메소드 3를 호출했습니다. 이것을 메소드의 호출 스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메소드 3 이쪽으로 갔습니다. 여기 트라이 블록이 있네요. 자, 여기서 파싱을 합니다. 이 문자열을 갖고 정수형으로 바꿉니다. 예외 상황이 발생되겠죠. 그리고 예외 객체를 만들 겁니다. 수루를 통해 갖고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루가 없기 때문에 윈도우 OS CLR 여기서 예외 객체를 만듭니다. 예외 객체. 이 예외 객체 타입은 Format Exception. 누가 만들었나요? 윈도우 OS CLR에서 만듭니다. 이거를 던집니다. 던져요. 던지면 가장 트라이 블럭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캐치에서 봤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자, 헤드로 가볼까요? 여기에 참조 변수가 있는데 이 참조 변수의 클래스 타입은 Format Exception 타입입니다. 따라서 던져진 이 객체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수루를 합니다. 수루를 할 때 새로운 예외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만듭니다. 인수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문자열이고 두 번째는 inner exception 인수입니다. 자, 여기서 예외 객체를 만듭니다. 새롭게 만듭니다. 자, exception 타입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인수 요 문자열을 읽어서 이 객체 속에 있는 메시지란 프로퍼티에 기록을 하게 될 거예요. 메시지 프로퍼티를 읽어보면은 요 문자열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Format Exception 파라미터. Exception 클래스에는 또 다른 프로퍼티가 있다고 했죠. 뭐죠? Inner Exception. 어디 있죠? 요겁니다. Inner Exception. 이 프로퍼티가 Exception 클래스 내 멤버로서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Inner Exception 프로퍼티. 얘는 참조 변수. 어떤 참조 변수? 앞에서 전달해준 이 객체, 원래 객체, 내부 예외 객체라고 얘기하는 처음에 요 트라이에서 생성돼서 캐치 쪽으로 전달해준 요것을 Inner Exception 프로퍼티가 참조하게 됩니다. 참조하게 돼요. 그리고 브레이스가 닫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참조 변수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겠죠. 즉, 요것이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이 객체, 내부 예외 객체라고 얘기하는 요 객체는 그 전에 저 브레이스가 닫히고 요 지역 변수인 참조 변수가 사라지기 전에 새로운 예외 객체 내에 Inner Exception이라는 프로퍼티를 통해서 미리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따라서 이 객체는 소멸되지 않아요. 자, 이것을 요 객체를 수루합니다. 어디로 전달할까요? 요 메소드를 호출한 지점에 캐치 쪽으로 전달합니다. 가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캐치가 없어요. 그러면 얘를 호출했던 메소드 2로 갑니다. 여기도 없네요. 그럼 메소드 1이 있는 쪽으로 갑니다. 여기로 옵니다. 여기에 다행스럽게 캐치가 있네요. 물론 여기 헤드에서 이 참조 변수가 전달해준 요 예외 객체를
잡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잡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요 참조 변수의 클래스 타입 exception입니다. 맞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요 참조 변수가 요 객체를 참조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객체를 참조하면 이 객체 속에 있는 이너 익셉션의 프로퍼티가 얘를 끌고 옵니다. 아기 송아지를 끌고 와요. 그러면은 요 객체는 어미 송아지, 그 어미 송아지는 이 참조 변수가 끌고 오게 됩니다. 자,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익셉션 파라미터, 얘를 호출합니다. 얘 뭐죠? 참조 변수. 참조 변수를 하나를 호출했다. 그 말의 뜻은 뭘까요?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에 toString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toString 메소드의 역할은 뒷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toString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3번째 줄로 와서 exception 파라미터 참조 변수입니다. 이 참조 변수는 누구를 가리키죠? 얘를 가리킵니다. 얘에 있는 메시지의 프로퍼티 값을 읽어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화면에 출력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에 있는 스택 트레이스, 앞부분에 설명했죠. 그동안에 예외 상황이 발생된 지점으로부터 어떤 메소드가 호출되었는지 그 위치와 그리고 라인 번호를 화면에 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너 익셉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어미송아지 객체. 그 어미송아지 객체 속에 이너 익셉션 프로퍼티를 호출합니다. 뭐죠? 이너 익셉션 이거죠. 얘가 가리키는 것은 내부 예외 객체. 자, 요 객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객체를 가리킨다. 참조 변수가 객체를 가리킨다. 참조 변수만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안에 있는 toString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toString 메소드. 그럼 toString 메소드가 호출된 그 문자열이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봐야 돼요. 물론 캐치 블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변수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지역 변수이면서 참조 변수가 가리키던 이 예외 객체, 얘도 사라질 겁니다. 사라지면서 이 안에 이너 프로퍼티가 가리키고 있던 얘, 이 객체가 사라지면 이 통째로 없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너 프로퍼티 얘도 소멸되는 거죠. 따라서 얘도 함께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예외 상황이 unwinding, 즉 예외 상황이 모두 리셋되는 겁니다. 자, 그런 출력 관례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참조 변수를 호출했을 때, 즉 볼까요? 여기 21번째 줄에서 참조 변수를 호출했을 때 참조 변수만 호출을 했다. 그러면 toString 메소드가 호출된 겁니다. 그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메소드 3에서 예외가 발생됐다. 어떤 예외냐? exception 클래스 타입의 예외가 발생이 됐다. 그리고 그 안에 위치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됐습니다. 자, 뒤에 설명하겠지만 toString 메소드가 호출되면 어떤 예외가 어느 위치에서 발생됐는지 그것과 함께 여기에 있는 스택 트레이스 내용들도 함께 출력이 됩니다. 여기 있죠. 스택 트레이스. 이 앞부분이 스택 트레이스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미송아지와 함께 넘겨온 내부 예외 객체, 이것들에 대해서도 toString 메소드에서 모두 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만 출력을 했을 때, 즉 23번째 줄에 해당되네요. 메시지만 출력을 했을 때 여기에는 메시지 속에 있었던 요 문자열만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메시지 쪽에 있던, 그래서 요 문자열이 출력된 거고, 그 다음에 스택 트레이스만 출력했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미송아지 안에 있던 이너 익셉션이라는 프로퍼티가 가리키고 있는 예외 객체, 그 예외 객체의 투스트링 메소드가 호출돼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추적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겁니다. 익셉션 클래스 생성자 2개의 인수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익셉션 클래스로 예외 객체를 만듭니다. 인수는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2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메시지, 문자열로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 정보를 이너 익셉션에 연결을 해 놓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이 이너 익셉션의 프로퍼티에 내부 예외 객체, 즉 아기 송아지를 연결해 놓은 겁니다. 익셉션 클래스 내에 있는 멤버인 toString 메소드는 예외 객체 내에 있는 메시지 프로퍼티 값, 그리고 이너 익셉션 프로퍼티 값, 그리고 현재 예외가 던져진 시점에서 메소드가 어떠한 호출 관계로 이루어져 왔는지, 진행해 왔는지,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스택 트레이스 정보를 문자열로 바꿔서 리턴해 주게 됩니다. 자, 코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보이는 것 마냥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예외 객체, 이 예외 객체 내에 있는 toString이 호출되었다. 첫 번째, 그 객체의 예외 객체 내에 있는 메시지 프로퍼티를 이렇게 문자열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스택 트레이스 정보예요. 즉, 예외가 던져지는 시점까지 어떤 메소드들이 호출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at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렇게 나열되어 왔습니다. 나열됐어요. 그 다음에 이너 프로퍼티, 이너 익셉션 프로퍼티, 여기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자열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3개의 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 첫 번째, 객체 속에 있는 메시지 프로퍼티. 두 번째, 스택 트레이스 정보. 그 다음에 이너 익셉션에 관계되는 정보. 이게 3개의 블록이, 이 3개 블록 속에 있는 문자열을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서 리턴해 주는 것. 이게 toString 메소드의 역할입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스택 트레이스 정보들은 s로 시작됩니다. 앞에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s로 시작하는 부분들이 스택 트레이스에 관계되는 정보들이 문자열로 바뀐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 스택 트레이스, 현재 예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메시지 호출 관계들이 이루어져 왔는지. 자, 메시지 호출 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메인 메소드가 메소드 1을 부르고, 메소드 1이 메소드 2를 부르고, 메소드 2가 메소드 3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메소드 3 내에서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던졌습니다. 이 던지는 시점까지 메소드 호출이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그에 대한 정보들이 스택 트레이스라는 프로퍼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at이라는 문자와 함께. 자, 이것들을 보게 되면은 예외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외 객체가 만들어져서 캐치 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을 다시 던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던지게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그냥 들어온 예외 객체를 다시 토스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내부에 전달된 기존의 예외 객체를 아기 송아지처럼 묶어서 토스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새로운 예외 객체를 만들었을 때 이 객체 속에 있는 이너 익셉션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이 프로퍼티에 내부 예외 객체, 즉 아기 송아지를 묶어서 함께 보내게 되면은 좀 더 상세한 예외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예외 클래스들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만의 예외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든 예외 클래스, 이것 또한 exception 클래스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파생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예외 클래스는 exception 클래스로부터 출발을 한다. 또한 여러분이 만든 예외 클래스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것을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매뉴얼처럼 문서화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만든 코드를 가져다 쓰는 사람이 예외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 예외 상황이 어떤 거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생성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 두 번째는 오류 메시지를 포함하는 문자열을 인수로 받는 생성자, 그리고 메시지를 받는 인수와 함께 내부 예외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exception 타입의 인수를 받는 생성자. 자, 이와 같은 세 개의 종류의 생성자가 여러분 예외 클래스 내에 반드시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모든 이름들은 그 클래스 또는 그 메소드 또는 그 프로퍼티, 그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상황에 맞게 이름을 잘 붙이는 것이 가독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예외 클래스를 만들기 전에 그와 비슷한 것이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있는 걸 또 만들 필요가 없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제는 제곱근을 계산하는 겁니다. 루트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예외를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자 정의에 의해서 클래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비교적 간단한 코드예요. 여기에 예외 클래스를 선언해 놨네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만의 예외 클래스, 이것 또한 exception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 종류의 생성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 자, 이 안에로 들어가서 베이스, 어떤 거죠? 기반 클래스인 exception입니다. 이쪽에 인수로 전달합니다. 문자열을. 그러면 이 메시지 내용이, 문자열이 베이스, 즉 exception 내에 메시지 프로퍼티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네요. 두 번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인수. 그 인수를 받아와서 베이스, 조금 전 생성자와 같이 기반 클래스의 메시지 프로퍼티에 이 문자열을 전달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하는 일이 없네요. 주로 받아와서 기반 클래스에 토스를 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성자입니다. 인수가 두 개 있어요. 하나, 둘. 첫 번째는 메시지 내용을 가져와서 베이스의 메시지 프로퍼티에 토스를 해주는 부분. 두 번째 인수 exception 타입으로 되어 있죠. exception 타입. 자, 이것을 가져와서 이것 또한 베이스 클래스에 토스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받아온 건 뭐죠? 아기송아지, 즉 내부 예외 객체, 이전에 전달받은 예외 객체를 의미합니다. 그 주소를 읽어서 베이스 쪽에 inner exception이라는 프로퍼티에 토스를 해줍니다. 토스. 자, 여기에 세 개의 생성자 모두 인수로 받아온 것을 기반 클래스인 exception 클래스 내에 메시지 프로퍼티, 그리고
inner exception property 쪽으로 토스를 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단히 만든 여러분만의 예외 클래스입니다. 자,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소드가 나오네요. 우선 두 파일문을 반복해서 돌리게 되는데 요 조건식에 들어가는 이 continue loop true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두 파일문으로 들어갑니다. try, catch, catch. 캐치가 두 개가 나오네요. 자, 우선 try 쪽으로 갑니다. 자, 이쪽에서 파싱을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문자열을 더블 타입으로 파싱해요. 제대로 넘어왔다면 이 왼편으로 이 더블 값이 할당되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ABCD와 같은 문자열, 즉 더블로 변경할 수 없는 문자열이 사용자로부터 입력됐다. 실패를 하겠죠. 예외 객체가 만들어질 겁니다. 누가? 윈도우즈 OS가. 자, 어떤 타입의 예외 객체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Format, Exception 타입의 예외 객체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예외 객체 어느 쪽으로 갈까요? 캐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예외 객체를 만든 클래스 타입과 일치하는 참조 변수, 즉 이쪽 첫 번째 나오는 이 캐치 쪽으로 전달되겠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하고 다시 제어권은 여기서 이쪽으로 올 겁니다. 자, 조건식을 봐요. continue loop 여전히 true입니다. 그럼 두 화일문에 다시 앞쪽, 즉 이쪽으로 다시 진입을 하겠죠. 다시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10이 들어왔어요. 10. 이걸 더블로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 그거를 왼편에 할당. 자, 이것을 스퀘어 루트로 호출합니다. 10.0을 갖고. 스퀘어 루트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자, 10.0을 갖고 왔습니다. 0보다 작다? 거짓말. else로 갑니다. 그러면 mass 클래스 내에 있는 스퀘어트 루트를 하는 겁니다. 루트. 자, 10.0을 루트를 씌워서 그 결과를 리턴을 해줘요. 더블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결과로 리턴 받겠죠. 10.0에 대해서 루트 씌워진 그 결과 값을 이 왼편의 리절트에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들, 입력된 값, 그리고 결과 값, 이것들을 화면에 출력하고, 그리고 continue loop는 false가 돼요. 자, 제어권은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finally로 갑니다. 근데 finally 없죠? 그럼 바로 캐치 쪽 끝에 이쪽으로 갑니다. continue loop false로 바뀌어졌죠. true에서. 따라서 이 조건식이 false가 되기 때문에 두 화일문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스퀘어 루트 여기서 입력을 했는데 마이너스 10.0이 됐습니다. 인풋 값이 마이너스 10.0이 됐어요. 자, 스퀘어 루트로 갑니다. 여기 있죠. 10.0 마이너스 10.0 그것은 0보다 작다. 참 이쪽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 예외 객체를 만듭니다. 사용자가 정의해 놓은 예외 클래스 타입을 갖고 예외 객체를 만들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 문자열을 갖고 생성자를 호출하게 될 겁니다. 자, 볼까요? new 메모리를 만들어라. 메모리. 그리고 네거티브 넘버 익셉션 여기 있는 멤버를 모두 여기에 집어넣어라. 자, 멤버가 뭐 있었죠? 생성자 3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익셉션에 있던 요 부분까지 함께 객체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객체 여기 있죠. 자, 여기에 우선 네거티브 넘버 익셉션 클래스에 있는 멤버 여기 생성자 3개가 있었죠. 생성자 3개. 그 중에 첫 번째는 인수 없는 거, 두 번째는 문자열만 받는 것, 세 번째는 문자열과 내부 예외 객체를 받는 참조 변수.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의 기반 클래스, 익셉션 클래스, 여기에는 여러 개의 인스턴스 변수, 프로퍼티, 메소드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메시지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너 익셉션이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겠죠. 자, 그건 모두 이 객체 속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여기 있는 인수 하나를 가지고, 자, 3개의 생성자를 만들었는데 어느 쪽으로 갈까요? 두 번째로 갑니다. 왜냐면 인수가 하나만 갖고 있거든. 인수 하나, 여기 있는 건. 그 스퀘어 루트 오브 네거티브 넘버 not permit, 요 문자열 생성자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 자, 그것을 받아갖고 베이스 쪽에 메시지 프로퍼티에 요것을 전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반 클래스의 메시지 프로퍼티에는 어떠한 문자열이 들어가냐면 스퀘어 루트 오브 네거티브 넘버 not permit, 요 문자열들이 요 메시지라는 프로퍼티에 할당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졌어요. 이걸 수로 합니다. 수로.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이 영역 내에는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퀘어 루트를 호출했던 호출자로 갑니다. 어디 있나요? 여기죠. 호출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호출자가 포함되어 있는 트라이 블록, 그리고 이 트라이 블록과 연결되어 있는 캐치 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2개의 캐치가 있다고 했죠. 자, 그 중에 여기에 조금 전에 만든 예외 객체의 클래스 타입과 일치하는 참조 변수 쪽으로 갑니다. 참조 변수. 참조 변수가 조금 전에 만든 예외 객체를 참조하겠죠. 자, 여기 들어와 갖고 메시지 호출합니다. 자, 이 참조 변수 요거죠.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에 메시지를 호출합니다. 어떤 거죠? 이 객체 속에 기반 클래스에 있는 메시지라는 프로퍼티를 호출해서 그것을 화면에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어권은 이쪽으로 와서 화일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두 화일, 반복적으로 정상적인 값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파일, 두 화일문은 계속 돌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 정의 예외 객체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출력 결과 보는 바와 같습니다. 마이너스가 들어왔을 때 사용자가 정해 놓은 예외 클래스 타입을 가지고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던지게 됩니다. 참조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이 참조 변수가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객체가 있습니다. 이 객체의 주소값을 참조 변수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참조 변수는 이 객체를 참조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객체가 없이 참조 변수만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메소드에 리턴되는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돼요. 특정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그 메소드 내에서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 리턴된 것을 호출한 호출자가 참조 변수로 받아와야 되는데, 이 메소드 내에서 객체를 만드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참조 변수에는 아무것도 객체가 참조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멤버 접근연사 점 이를 통해서 메소드, 프로퍼티 이걸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null reference exception, 이 예외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 참조 변수가 null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돼야 돼요.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실제 사용하기 전에 앞쪽 코드에서 이 참조 변수가 null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참조 변수가 null이라는 말은
어떠한 객체도 참조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를 갖게 돼요. 자,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입니다. 참조 변수를 사용해서 객체 내에 메소드를 호출할 때 또는 프로퍼티를 호출할 때 그 전에 이 참조 변수가 널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참조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이 참조 변수가 널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을 방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널 조건부 연산자입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바와 같이 example object라는 참조 변수가 있어요. 참조 변수. 자, 이 참조 변수는 객체를 참조하겠죠. 근데 참조하고 있는 그 객체가 없다면은 이 디스포스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나왔던 null reference exception 예외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점 앞에, 즉 멤버 접근 연산자 점 바로 전에 물음표를 둡니다. 물음표. 이 물음표가 의미하는 것은 example object라는 참조 변수가 널이면 디스포스라는 메소드를 호출하지 않습니다. example object라는 참조 변수가 널이 아닌, 즉 어떤 객체를 참조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디스포스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이런 경우 널인지, 즉 이 참조 변수가 널인지 아닌지 if 명령문과 같은 조건 연산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에 참조 변수가 널이 아닌 경우에만 디스포스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널이면 호출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참조 변수가 널인 경우에 null reference exception 예외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게 됩니다. 자, 이것은 뒷부분 설명과 함께 예제 코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 다운캐스팅을 공부를 하면서 이스 연산자도 함께 배웠습니다. 이스 연산자와 함께 다운캐스팅을 하게 되면 invalid cast exception이 발생될 수 있어요. 예외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S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예외 상황을 회피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current employee라는 참조 변수가 있습니다. 이 참조 변수는 어떤 특정 객체를 참조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의 클래스 타입이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임플로이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진 객체다. 이렇게 되면은 임플로이, 이 왼편에 있는 임플로이라는 참조 변수도 이 객체를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임플로이, 이 참조 변수의 클래스 타입은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임플로이 타입이 될 거예요. 여기 가변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임플로이 타입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커런트 임플로이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이 객체의 클래스 타입이 이 클래스 타입이 아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이 참조 변수는 얘를 가리키지 않고 널 값을 갖게 됩니다. 널 값. 즉 아무런 객체도 가리키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S 연산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employee라는 이 참조 변수를 이 아래쪽 코드에서 사용할 경우 이때 사용하기 전에 이 참조 변수가 널인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캐스팅이 안 됐는데, 즉 얘를 가리켰으면 좋겠는데 이 객체가 이 클래스 타입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employee, 이 참조 변수는 null을 참조하게 됩니다. null, 즉 어떠한 객체도 가리키고 있지 않은 상태. 따라서 employee라는 참조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조건문과 같이 if문과 같이 employee가 null인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해야 될 거예요. null이면은 멤버들을 호출할 수가 없게 되겠죠. 어떤 객체도 참조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로이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의 멤버인 베이스 셀러리라는 프로퍼티를 읽어서 그 값을 1.1배를 곱해서 기록을 하는 것. 그 과정에서 널 조건부 연산자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인플로이 참조 변수가 객체를 가리키지 않고 널 값만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베이스 셀러리 읽을 수도 없겠죠. 여기에 있는 1.5배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조금 전 슬라이드처럼 값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널 조건부 연산자가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편에서 읽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인플로이,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가 있다. 그렇다면 베이스 셀러리 값을 읽어서 이 왼편에 할당하게 됩니다. 왼편은 데시멀 타입이에요. 따라서 베이스 셀러리 값, 이것을 읽어서 셀러리라는 변수에 할당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자, 인플로이가 널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뒷부분은 실행되지 않겠죠. 그리고 이 널 값을 갖고 있는 인플로이, 이것을 읽어서 이 왼편에 값을 할당하게 됩니다. 이때 컴파일 오류가 생겨요. 자, 왼편은 데시멀 타입, 즉 실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실수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널 값을 읽어갖고 이쪽에 저장하게 되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타입을, 이 왼편에 있는 타입을 널 허용 타입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아래 나와 있습니다. 변수예요. 변수. 그리고 이거는 그 변수에 대한 타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음표까지. 자, 이 말의 뜻은 뭐냐? 이 셀러리라는 변수는 데시멀 타입이면서 널 값도 받을 수 있다. 널 값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널 허용 타입이라고 합니다. 널 허용 타입은 변수에만 저장이 돼요. 변수. 자, 이 변수는 특정, 즉 데시멀 타입으로 값을 받아올 수 있다. 그렇지만 널도 받아올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컴파일 오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베이스 셀러리 값을 읽어서 데시멀의 변수에 저장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인플로이가 객체를 참조하고 있지 않은 널 값을 갖고 있다. 그 널 값도 이 셀러리라는 변수에 값을 할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널 허용 타입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나온 셀러리와 같이 널 허용 타입의 변수가 선언되어 있다. 자, 요거죠. 널 허용 타입으로 이 셀러리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메소드와 프로퍼티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셀러리 변수죠. 마치 이게 객체 참조 변수처럼 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et value or default, 이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get value or default. 자,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 메소드는 만약에 셀러리에 특정 값을 갖고 있다. 그 값을 리턴해 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널이다. 이렇게 되면은 디폴트 값을 리턴해 줘요. 디폴트 셀러리 데시멀 타입이라고 했죠. 따라서 0.0을 리턴해 주게 됩니다. 두 번째, get value or default. 앞에 나온 메소드와 똑같은 이름이에요. 오버로드된 메소드입니다. 자, 두 번째인 경우에는 여기에 사용자가 디폴트 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셀러리에 특정 값을 갖고 있으면 그 값을 리턴하는 거고, 만약에 널이다, 이게 널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이 값을 리턴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has value 프로퍼티가 있어요. 자, 이거는 만약에 값을 갖고 있으면, 이 셀러리가 값을 갖고 있으면은 true를 리턴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false를 리턴합니다. 즉, 그렇지 않다는 것은 널 값을 갖고 있는 경우, 얘가 널 값을 갖고 있으면 false를 리턴해 줍니다. 자, 마지막에 value,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값을 갖고 있으면 그 값을 리턴하는 거고, 만약에 널 값을 갖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던지게 됩니다. 따라서 널 허용 타입은 널 값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메소드와 프로퍼티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셀러리와 같이 널 허용 타입의 변수는 널 조건부 연산자 또는 뒷부분에 설명하겠지만 널 병합 연산자의 왼쪽 피연산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널 허용 타입 변수, 여기에 밸류 프로퍼티가 있다고 했어요. 밸류 프로퍼티 뭐죠? 요거네요. 이 밸류 프로퍼티 값을 리턴한다든지 또는 널 값이면 다음과 같은 예외 객체를 만들어 던지는 것. 자, 밸류 프로퍼티를 사용하기 전에 has value라는 프로퍼티를 먼저 사용해서 이게 널인지 확인한 것이 필요합니다. 굳이 이런 예외 객체를 만들어 던지는 것, 부가적인 일이 되겠죠. 불필요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퍼티, value라는 프로퍼티를 사용하기 전에 has value 프로퍼티를 사용해서 실제 값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먼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널 병합 연산자입니다. 이 널 병합 연산자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사망 연산자와 상당히 유사해요. 자, 사망 연산자 가운 여기에 물음표가 있고 그 다음에 땡땡이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음표 앞에 조건식을 판단해서 참이면 가운데 이 표현식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이 조건식이 거짓이면 끝에 있는 즉 땡땡이 다음에 오는 이 표현식에 따라 수행하는 것. 이게 1학기 때 배웠던 사망 연산자입니다. 널 병합 연산자는 그와 상당히 비슷해요. 자, 여기에 참조 변수가 어떤 특정 객체를 가리킨다. 자, 가리켰으면은 그 객체 속에 있는 베이스 셀러리 값을 읽어서 이 왼편에 할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참조 변수가 객체를 가리키지 못하고 널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물음표 다음에 나오는 여기 있는 값이 이 셀러리에 할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널 병합 연산자를 쓰게 되면은 여기는 셀러리 변수를 널 허용 타입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코드는 아래쪽에 있는 코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코드 이 부분은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와 같이 즉 셀러리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하고 그리고 인플로이가 너를 참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확인해서 어떤 객체를 가리키고 있으면 if 조건문 안으로 들어와서 인플로이의 베이스 셀러리를 여기에 할당하는 것. 자, 이 코드를 앞에 있는 것 같이 한 줄로 간단하게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는 앞에서 배운 널 허용 타입, 널 조건부 연산자, 널 병합 연산자 이것을 예제 코드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소스 코드는 12장에 있는 예제 코드입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에 메인 메소드가 있고 4개의 서로 다른 형태의 객체들을 생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들을 여기 뒷부분에 보이는 것처럼 리스트 배열로 묶어놨어요. 이 리스트 배열 각각의 요소의 타입은 employee 타입. employee 타입으로 salary employee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 hourly employee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 commission employee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 base plus commission employee가 가리키고 있는 이 객체들을 모두 이 배열 속에 employee 타입으로 서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거기 있는 것을 가지고 각각 이 배열 컬렉션 속에 있는 리스트 배열 컬렉션 속에 있는 것을 하나씩 가져와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 당시 여기 있는 부분 1번으로 하고 되어 있는 이 영역은 소스 코드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12장에서 배웠던 것과 동일해요.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져온 것 배열 리스트의 0번째 요소에 연결된 객체 뭐죠? 0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요게 셀러리드 임플로이 객체입니다. 자, 그것을 가져와요. 가져와서 여기 if 조건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is 연산자가 썼네요. current employee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 그 객체의 클래스 타입이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임플로이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졌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셀러리 임플로이 타입으로 객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is 연산자는 false가 될 거예요. false. 그러면 이 안으로 안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1번째 요소에 있는 객체 hourly employee입니다. 따라서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임플로이 객체가 아니에요. 이것도 false. 그 다음에 커미션 임플로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임플로이 클래스로 만든 객체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배열 리스트 속에 있는 세 번째에 있는 요 객체가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임플로이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진 객체가 됩니다. 따라서 for each가 네 번째 돌아왔을 때 참조하고 있는 이 참조 변수가 네 번째 여기에서 만들어진 요 객체를 참조하게 될 겁니다. 자, 참조해서 이 조건식을 봐요. current employee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임플로이 타입이에요. 그러면 is 연산자의 결과는 true가 됩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오겠죠. 여기서 다운캐스팅을 합니다. 현재 이 참조 변수 클래스 타입은 임플로이 타입이에요. 임플로이 타입. 여기 있는 것처럼 임플로이 타입입니다. 따라서 임플로이 타입을 캐스팅 해주는 거죠. 캐스팅. 즉 손자 이름으로 캐스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베이스 셀러리 값을 1.1배를 해갖고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코드 이거를 S 연산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코멘트 문으로 다시 묶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KC.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들을 코멘트를 해제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KU. 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위에서 만드는 첫 번째 경우와 동일한 출력 결과를 나와요. 자, 임플로이 똑같습니다. current employee가 가리키는 객체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임플로이 클래스 타입이냐 S 연산자를 썼습니다. 여기서는 만약에 여기서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가 이 타입이 아니다. 그러면 employee 이것이 false가 될 겁니다. false가 아니죠. null이 될 거예요. null. 그러면 if 문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요것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임플로이 타입이다.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가 요 타입이 맞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null이 아닌 객체의 주소값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소값이 들어갑니다. null이 아니다. 참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여기에 1.1배를 해서 값을 변경하고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거죠.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이만큼의 코드를 여기 있는 요만큼의 코드로 변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S 연산자를 사용한 경우에요. 자, 이것을 다시 코멘트 문으로 묶어 놓습니다. 이제는 null 조건부 연산자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컨트롤 KU. 자, 마찬가지로 S 연산자를 썼습니다. S 연산자. 그리고 여기에 변경이 되면은 employee는 주소값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이 타입이 아니다. null 값을 갖게 될 겁니다. 만약에 null 값을 갖았을 경우에는 이 셀러리에 null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셀러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null 허용 타입으로 셀러리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null인 경우 여기서 캐스팅 되지 못하고 임플로이가 어떤 객체도 가리키고 있지 않다 라고 한다면 여기 null 값이 셀러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어떤 객체를 가리키고 있다 그럼 당연히 베이스 셀러리 값을 읽어서 이 셀러리에
할당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값이 들어가 있다. 즉 얘가 어떤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객체 속에 베이스 샐러리 값을 읽어서 여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변수 점 has value가 프로퍼티가 나옵니다. has value. 이 경우는 여기에 null 허용 타입으로 샐러리라는 변수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has value라는 프로퍼티를 호출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null이 아닌 값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참이 들어갈 겁니다. true가 될 거예요. true가 돼서 이 안으로 가서 요 값을 화면에 출력하게 될 거예요. 자, 요 부분을 막아놓고 그 다음에 null 병합 연산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KU. 자, 여기서 마찬가지 S 연산자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 참조 변수가 할당받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것이 null이라면 여기에 디폴트 값, 여기 있는 것처럼 null 병합 연산자가 있죠. 만약에 employee가 null이라면 0 값이 샐러리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만약에 null이 아니면은 베이스 샐러리 값을 읽어서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위쪽 얘하고 차이가 뭘까요? 위쪽 얘는 샐러리를 null 허용 타입으로 설정을 하고 이 안에 들어가서 has value라는 프로퍼티를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값이 있는지 확인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샐러리를 단순 타입, 데시멀의 단순 타입으로 했습니다. 그 대신 오른편에 null 병합 연산자를 써서 이게 null이면 0의 값을 읽어서 이쪽으로 보내는 거고, 만약에 null이 아니고 객체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베이스 값을 읽어서 이쪽에 할당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종류의 방법들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제 코드를 바탕으로 해갖고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코드상에서 구현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코드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강의 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끝내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예외 필터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외 상황은 try, catch, final 그리고 그 과정에서 through가 있었죠. 그 가운데 catch 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개의 예외 상황만 처리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catch 헤드에는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매개 변수가 한 개만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이것을 좀 더 개선한 것이 왼절입니다. 왼절. 자, 이것은 C# 버전 6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C# 6부터 도입된 개념이에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캐치에 당연하게 있어야 될 잡아올 수 있는 매개 변수가 캐치의 헤드에 선언됐습니다. 이 뒷부분에 when이 있고 그리고 조건문이 있습니다. 즉, 여기에 예외 상황이기도 하면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캐치 블럭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헤드가 없어요. 캐치에 헤드가 없습니다. 헤드가 없으면 뭐를 당하겠죠? 모든 예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when절이 또 같이 나옵니다. 그럼 모든 상황의 예외에 대해서 이 조건에 맞는 것만 캐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외 필터의 사용 목적은 예외 객체 속에 어떠한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지 그 특징 값을 갖고 있는 것만 추려내기 위해서 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덩어리, 예외에 대한 큰 덩어리는 캐치 쪽에서 잡아오고 거기에 세분화시켜 갖고 세세한 내용들, 이것들을 조건식으로 뽑아오는 것, 한번 가져온 거를 필터링해서 캐치 안으로 들어보내게끔 하는 역할이 예외 필터, 즉 when절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외 필터에 대한 내용은
소스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예제는 13장 앞부분에서 나왔던 0 나누기 그 예제입니다. 똑같아요. 자, 이 안으로 들어가서 사용자로부터 두 개의 값을 입력받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잘못된 문자열, 즉 정수형으로 파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예외 상황, 그리고 숫자 값이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인티저, 정수형으로 바뀌긴 했는데 분모에 해당되는 부분이 0이 되는 경우 divide by zero exception 예외 상황입니다. 자, 그것을 받는 부분 캐치 쪽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format exception 이쪽에서 잡아옵니다. 이 참조 변수가 그 예외 객체, 잘못된 값이 들어왔을 때, 즉 문자에 들어왔을 때, 정수형으로 파싱 못했을 때 발생하는 예외 객체를 이 참조 변수가 잡아옵니다. 두 번째는 divide by zero exception, 즉 0 나누기를 시도를 했을 때 그때 예외 객체, 그것을 이 참조 변수가 받아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예외 필터, 이것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KU. 자, 다시 Ctrl KU. 자, 좀 뭔가 잘못됐네요. 자, Ctrl KU.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캐치를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캐치 헤드에 해당되는 부분 exception 타입입니다. exception 타입이에요. 만약에 여기 횡절이 없다. 자, 이렇게 없으면은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왜? 똑같은 예외 상황을 잡아올 수 있는 두 개의 캐치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가 생겨요. 자, 그렇지만 횡절을 만들어 놓게 되면 위에 있는 캐치와 아래에 있는 캐치는 서로 다른 예외 처리 구문입니다. 자, 여기서 횡절에서 잡아온 예외 상황에 대해서 필터링을 해줘요. 자, 우선 format exception인 경우를 볼까요? 자, 여기서 입력된 값, 문자열이 들어왔습니다. 정수형으로 파싱을 못해요. 그럼 예외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그 예외 객체의 클래스 타입은 format exception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만들어진 예외 객체입니다. format exception 클래스 타입. 자, 그것을 여기 exception 타입의 참조 변수로 잡아옵니다. 가능하죠.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식 객체, 자식 객체의 자식 오류 객체, 이거를 잡아올 수 있습니다. 잡아왔어요. 그리고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에 메시지를 호출합니다. 문자열이 되겠죠. 오류 메시지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내에 포맷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0 나누기를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예외 객체가 만들어지죠. 그 객체의 클래스 타입은 divide by zero exception. 자, 예외 객체를 던집니다. 이쪽으로 왔어요. divide by zero exception 속에 메시지에는 format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번 캐치 쪽으로 오게 되겠죠. 할아버지 또는 증조할아버지 이름으로 손자 예외 객체를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필터입니다. 증조할아버지 이름으로 가리키는 객체 속에 메시지를 읽어옵니다. 문자열이 되겠죠. 그 문자열 속에 제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 조건식이 참이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수행이 될 겁니다. 정리해 보게 되면은 예외 객체를 잡아오는 수단은 두 군데지만 그 예외 객체 속에 있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메시지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느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여기에 예외 객체 뿐만 아니라 횡절의 헤드에 있는
이 조건식에 따라서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캐치 블록이 서로 다르게 정의되게 됩니다. 자, 강의 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동일한 이름에 캐치 헤드가 있으면은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컴파일 오류. 그렇지만 캐치와 함께 횡절을 제공하고 있으면, 횡절이 차이가 있으면 이것은 컴파일 오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횡절은 잡아온 예외 객체를 좀 더 세분화돼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분화돼서. 따라서 횡절이 있는 것은 캐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했죠. 하나의 트라이 블록 내에 여러 개의 캐치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캐치의 첫 번째 앞쪽에 오는 것은 횡절을 갖고 있는 것, 즉 예외 상황을 좀 더 가늘게 세세하게 볼 수 있는 캐치 블록을 앞쪽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넓게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뒤쪽에 배치를 시킵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은 컴파일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채로 모래를 걸을 때, 자, 가는 것부터 걸고, 그 다음에 넓고 이렇게 걸르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또는 예외 클래스 계층 구조에서 제일 끝단에 있는 것, 이것을 앞쪽에 배치를 시킨다. 또는 횡절이 있는 것을 앞쪽에 배치시킨다. 뒷부분에 배치시켜야 될 것은 횡절이 없는 것, 또는 예외 클래스 계층 구조에서 위쪽에 있는 클래스 타입, 대표적으로 익셉션 클래스죠. 익셉션 클래스. 앞쪽에서 잡지 못한 것을 결국 마지막 캐치에서 잡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배치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갖고 1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는 예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try, through, catch, finally 이런 예외 처리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뒷부분에서는 널 허용 타입, 널 조건 연산자, 널 병합 연산자 이런 내용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외 필터링,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13장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